수업을 시작하죠. 자, 지난주에 제도혁명당 어디가 얘기했어? 71년 만에 야당한테 내줬다가 다시 12년 만에 그 정권을 이번에 다시 찾아왔어요. 뿌리가 진짜 멕시코에 뿌리를 내리고 영어로 했는데 정답이 뿌리예요. 뿌리라고 했죠. 약자가 PRI, 스페인어로 그냥 PRI, 뿌리라고 해요. 뿌리. 스페인어 발음이 P가 뿌리 있기 때문에 뿌리.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 아무리 뭐 민주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뭐하고 해왔자 이게 바뀌지 않는 게 독립 이후에 가속화된 운을 강조하지만 대지주와 인구와 교회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삼각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운을 강조하지만 그건 유일하게 깬 데가 어디예요? 쿠바 혁명이죠. 쿠바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존에 가진 자들 여러분들도 공산주의 혁명의 과 일반 그 좌파 운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의하면 자본가 계급은 절대 대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숙청을 해야 돼요. 혁명에 필요하면은 아방과 타방을 구분하되 아방은 나예요. 내가 필요로 하면 혁명에 필요하면 타방, 뿌띠 부르주아라도 내 편을 끌어들여서 같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게 만들고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들을 같이 또 숙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해도 혁명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청이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생각조차도 자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우에도 대조시킬 수 없고 남아있는 건 수밖에 없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도 엄청난 영향을 수행했고 캄보디아 손을 봐가지고 손에 부종살이 안 보이면 무조건 살해했어요. 200만 명 넘게 죽였죠. 쿠바는 어떻게 했냐?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언제까지 쿠바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게 보트 피플이 됐어요. 그래서 전부 그 중상층 이상의 계급들이 다 보트를 다 건너갔고 어디로 건너갔어요? 미국 플로리다로 건너갔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쿠바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 마이애미에서 쿠바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전부 그 마이애미로 왔고 그 당시 60년대는 좌우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대립이 클 때이기 때문에 미소의 대립이 큰 때이기 때문에 건너온 사람들은 불법 이민을 받지 않고 쿠바 이민을 전부 받아들여서 지금 마이애미, 플로리다 같은 데 하면 쿠바계 이민이 전체 주민이 거의 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플로리다주는 항상 뭐 히스패닉계, 특히 쿠바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쿠바할 때 수업 시간에 책에도 나와요. 근데 90년대 들어가서는 그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이미 숙청할 사람 다 60년대, 70년대 쿠바를 빠져나왔고 90년대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하고 북한이 제일 피해를 봐요. 소련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북한도 기아로 허덕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쿠바도 처음으로 쿠바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쿠바를 도망을 쳐요. 탈출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쿠바 정부가 도망치는 거 불화했다는데 도망을 치고 미국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불법 이민 받아주지 않았다니까.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등장하고 2000년도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2000년대 대선에서 플로리다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선표가 좌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계사는 모든 게 시들과 날쳐 엮여 있어서 여기서는 별게 아닌 게 결국은 20년, 30년 뒤에 다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알고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클린턴 때 대통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기는 거였었는데 플로리다에서 지는 바람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고 사실은 전체 표수를 따지면 엘고가 대통령이 이기는 거였어요. 부정 시비 논란도 있었기에 개표를 또 잘못했어. 그래서 몇십 표나 몇백 표에서 대통령이 갈렸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정 시비 논란이 나왔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수업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잠깐 쿠바 포트가 미국 대선에 미친 영향이. 또 쿠바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숙청을 했는데 숙청하는 대신 죽이진 않고 나가라고 했고 70년대 후반에 니카라구아에서 또다시 혁명이 일어났어요. 산디니스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니카라구아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고, 그쵸? 그냥 지식인이나 무조건 다 죽이니까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숙청 대상이야. 그냥 죽여가지고 지금도 땅을 조금만 팔면 그때 죽는 해골들이 많이 발견돼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니카라구아 공산주의 혁명 실패로 끝났어요. 왜? 레이건 대통령 때 그 힘을 미국이 실현하려고 했고 니카라구아의 자본가 계급들이 반군을 편성했고 그게 컨트라 반군이에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이거를 비밀리에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주고 니카라구아 경제가 무너져서 인체가 몇천 표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산디니스타 혁명 정부가 무너지고 카터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선거 관리해가지고 결국은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아시아발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산디니스타 혁명을 주도했던 오르테가 장군이 다시 현재 선거인에서 집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다시 가시같이 듣는데 미국이 터치를 못해요. 눈의 경제 지원 누구 때문에? 중국이 무슨 아메리카에서. 중국이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 콜롬비아 갔다 왔는데 콜롬비아 그 지방도시 갔다 왔거든. 거기까지도 공작당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무상으로 중국어 교육 가르치고 거기까지 내가 설마 거기까지 중국어를 배울 줄 몰랐어. 요새는 공작당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전체 해가지고 한국보다도 더 중국어 배우는 열정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물론 공격기를 하는데 이것도 니카라구아 할 때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 자, 차이가 뭐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옛날 구소련 국기 생각하는 사람 기억나요? 구소련 국기. 소련 국기, 소비에트 유니언 국기 본 적 없어요? 빨간 바탕에 삽하고 낫하고 망치가 터져 있는 거 본 적 없어요? 없어? 구소련 국기. 이게 뭐에 상징하냐? 국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빨간 거야. 한번 다 빨간색이야.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반달 모양이 있어요. 이게 낫이에요. 그 다음에 망치가 있어. 구소련 국기 여러분들 지금 뭐죠? 아, 스마트폰 있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구소련 국기에 보면 이게 뭐에 상징하냐? 빨간색은 혁명의 피를 상징해요. 낫으로 혁명을 해서 자본가 계급을 찍어서 전부 숙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흐르죠? 이 혁명이 피야. 자본가 계급을 전부 숙청한 다음에 건설을 이루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의하면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기존 사회를 전부 때려 부셔야 돼요. 기존의 자본가 계급을 전부 죽여 없애야 돼요. 이 혁명이 피해요. 이게 그 공산주의 혁명이고, 일반 그냥 사회주의 운동 같은 거는 사회주의 운동을 벌여도 자본가 계급을 다 숙청하고 이런 건 없어요.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자본가 계급을 다 숙청하지 못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시 말해서 거대한 삼각구도가 유일하게 꺼진 거는 공산주의 혁명이 실현됐던 쿠바에서만은 유일하게 이 고리가 끊어졌어요. 지주하고 카톨릭권 교회하고 분부하고 이 유일하게 이 고리가 깨졌고, 멕시코 혁명에서는 카톨릭 교회와의 국교는 바티칸과의 로마 카톨릭이죠. 서구에서 카톨릭 교회하면 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반발한 게 영국 성공회가 탄생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동로마 제국에서 있던 그리스 정교 따로 있고, 로마 서구 세계에서 서구 유럽에서는 전부 로마 카톨릭이에요. 한국도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 있지, 그리스 정교회는 안 들어와 있고, 영국 성교회는 좀 들어와 있죠. 자, 이 거대한 고리를 멕시코 혁명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었고, 그런다고 해서 뭐 멕시코인들이 카톨릭에 대한 신앙이 절대 무너지는 않고 단지 국교를 상징적으로 끊어버리는 거고,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국교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돌려 다시 줬고, 71년 만에 뿌리가 물러나면서 이 정당이 집권해가지고 바티칸과 국교를 회복시켰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든 아르헨티나 페론 정당이 들어서던
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이 거대한 권력의 구리를 쓴 적이 없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정확히 포퓰리즘 정통이에요. 빈민을 위한 정통. 자본 가격을 무시하고 해도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은 적이 없고, 유일하게 끊은 건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쿠바. 그 다음에 니카라구아에서 산디니스타 혁명도 미완이 혁명을 불러요. 혁명을 성공했지만 결국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물러나게 됐어요. 물론 선거로 다시 집권하게 됐지만, 거기서도 몇백만 명을 죽이긴 죽였지만 완전히 그 거대한 고리가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혁명이 사실 실패한 혁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중국, 북한, 쿠바. 사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너무 그렇고 거의 자본주의가 됐으니까 유일하게 교조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딱 두 나라 남았어요. 어디죠? 북한하고 쿠바. 북한, 쿠바 사이가 좋았죠. 좋았다가 요새는 한국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지금 쿠바가 가까워지고, 워낙 현대중공업이라는 데가 워낙 거기서 진출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피델 카스트로가 현대중공업 만나자고 하면 새벽에 만나러 온대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발전소 같은 것도 잘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 같진 않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거대한 고리는 뭐 혁명이는 뭐든 끊어져 없고, 그걸 보면 이 뿌리를 내릴 것 같고,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거는 끊어진 적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하려다 안 했었는데, 게릴라도 있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국가들이 게릴라가 있어요. 특히 게릴라가 아직도 있는 게 콜롬비아 게릴라 아직 남아 있습니다. 페루도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게릴라가 남아 있어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아직까지 혁명을 진행 중에 있죠. 잘 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 정권에 들어서거나 사회주의 정권에 들어섰던 데는 그래도 그나마 이 거대한 고리는 끊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민중의 욕구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비례 경제를 망치는 어쨌든 빈민을 위한 정책을 펴요. 그래서 그런 국가는 보통 보면 게릴라 활동을 안 해요. 베네수엘라 게릴라 무작위 시작하지 않죠. 아르헨티나 게릴라 없죠. 좌파 정권이 들어선 등등등 하는데, 문제는 콜롬비아나 멕시코처럼, 콜롬비아나 멕시코는 단 한 번도 좌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없어요. 항상 우파가 집권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거대한 사슬을 한 번도, 거대한 사실이 깨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군사 쿠데타도 한 번도 없었어요. 정권이 독립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바뀐 적도 없고, 혁명에 의해서 바뀐 적도 없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적도 없고, 다시 말해서 이게 분출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상당수 지식인들이 그래서 뭐가 돼요? 공산 게릴라 운동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사회가 실패한 혁명이라는 걸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틴 아메리카 지금 상당수가, 아직도 대학생들 상당수가 공산주의 혁명은 이상적으로 여기고, 아직까지도 쿠바 혁명은 가장 이상적인 혁명이고, 쿠바를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여기는 경우가, 왜냐하면은 쿠바는 유일하게 고리를 깨버렸고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콜롬비아나 멕시코에서는 거짓 얘기하지만 그런 좌파 정권이 들어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불출가 필요해서, 그래서 더 게릴라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콜롬비아 게릴라 문제 많이 정리됐어도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죠. 뭔가 분출돼야 되는데, 그렇죠. 200년 동안 독립에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해봤자 뭐 자유당 보수가 정권 주고받는 거지, 띠리띠리 해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면 왜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게릴라가 활동을 하고, 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직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고 그렇게 경제가 파탄난 쿠바를 이상적인 국가로 여기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얘기로 우리 때 지금 4.8 세대가 됐지만 80년대 학번들이 왜 아직까지도 민노당 있죠? 북한을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로 하고 기능성을 이렇게 떠받들냐면, 그때 80년대 갔을 때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일제 잔재를 청산한 국가는, 과거 청산한 데는 북한밖에 없어요. 전부 수청했으니까. 남한은 수청을 못했고 친일파 그대로 남아있고, 미국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지켜낸다고 보니까 이상화시키는가. 중남미 지식인들이 아직까지도 쿠바를 이상화시키듯이.
당시에 했던 거고 마약과의 전쟁 했다고 그랬죠. 멕시코 혁명의 결과 이것도 중앙공사 기간 중에 했었죠. 외형적인 반미 정권이 영성이지만 외형적으로 납치하는 정권이 다 반미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 친미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국반 예산이 거의 없고 군부가 거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군의 정치 개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고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는 틀리게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중앙공사전에 자 멕시코 경제 상황과 한국 멕시코 인구는 1억 명이에요. GDP가 7조 올렸고 세계 경제 규모 10위예요. 한국이 14인가 15위야.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사실은 커요. 다시 말해서 국가 전체를 보면 한국보다도 잘 사는 국가야. 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근데 왜 못 사냐? 단지 하나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요. 전체 인구 10%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이 43% 이상을 차지해요. 멕시코 혁명이 일어났어도 이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했고 좌우파 빈부가 2년간 대립이 국정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돼요. 그렇죠?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이 한 번도 정권을 잡은 적은 없었지만 이 빈자들이 정권을 잡은 적도 없었지만 이 이념 갈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항상 분론이 분열되고 오죽하면 남북 시합해서 농민혁명이라서 아직까지 국가가 그 남부 쪽을 통제를 못할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라남도에서 순천 지역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아직까지 통제를 못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한국은 그래도 우리는 좌우 갈등이 있어도 총을 안 줬잖아. 그렇죠? 뭐 한 도가 독립한다고 하지도 않고 뭐 어디서 뭐 농민혁명이 일어난다 가지고 대학생들이 여러분들 품 들고 나간다 하지도 않고 도청을 점령한다고 하지도 않고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개혁은 내가 봤을 때는 이원하고 선거를 통한 개혁도 힘들고요. 멕시코는 FTA 미 체결국에 대한 고수입 관세를 부과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은 너무 관세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FTA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이게 좀 요새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하고 아직 FTA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북부 공업지대 이거 잘 기억해 주셔서 발음이 마낄라드라예요. 조립 공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멕시코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또 멕시코 경제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조립 공장이에요. 사실 미국 기업에서 멕시코로 기술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들이 다 국정협회에 위치해 있죠. 물류 비용도 굉장히 싸죠. 그래서 멕시코 협회에서, 국정협회 멕시코 마끌라도로에서 멕시코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없죠. 그렇죠? 근데 멕시코는 나쁠 건 없어요. 결국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이게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거고, 어쨌거나 요것 때문에 이제 나프타 혜택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 하는 혜택이 멕시코 국민들 전체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수 계층에만 이 모든 FTA 이익이 분배가 되니까 이게 문제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국가에서 인프라가 잡혀요. 80년대까지 대부분 국가가 400%, 500%, 페루는 9,800%, 뭐 이렇게까지 인프라가 있었거든요. 1년에 9,800%라는 거는 내가 그때 페루를 88년에 갔었어. 100불을 바꾸니까 지갑을 못 넣고 돈이 이만큼이었어요. 열흘 있었는데 열흘 뒤에 돈 가치가 이만큼 바꾼 게 이만큼 줄어들어요. 아침, 저녁 택시 값이 틀려요. 아침, 저녁 몇수당 값이 틀릴 수밖에 없어. 가격표가 안 나와 있어요. 번호가 나와. 택시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시간별로 종이 가격표가 나와. 그러면 미터기가 3번 나오면 3번은 얼마인지 맞춰보면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이러던 게 90년대 인프라가 잡혀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니까 외국 자본이 국내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들어올 수 있고, 물론 투기 자본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부동산 값 오르고 경제는 성장하고 투자 유치는 되고 공장은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는 경제 성장의 득실을
사실을 소수 계층만 갖게 되고 그게 일자리 창출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 인구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 사람들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던 사람들이 세 끼는 다 먹게 돼. 그래도 사람은 배 아픈 사람이라서 나보다 남이 더 잘 살게 되면 내가 한 끼만 먹다가 비록 지금 세 끼만 먹지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한 끼만 먹을 때가 더 행복하지. 나는 한 끼 먹다가 세 끼 먹는데 쟤는 정말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더 배 아파.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그 반발이 심했고 그리고 아시아별 경제 우위가 오면서 경제 기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극심하게 분출됐고 이게 선거 혁명이 되어서 아시아메리카 대부분 좌파 도미노가 되어서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아직까지 아시아메리카 혁명 국가들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맞긴 하더라도 단순 조립 공장이에요. 단순 조립 공장. 또 한 가지 80년대까지 미국의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어요. 노동 생산성이 낮았고 비용은 높았고 이거를 해결한 게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이 경쟁력을 회복했어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가장 도움을 준 게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저가 임금 노동자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90년대. 그래서 클린턴 때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8년 동안. 그래서 클린턴 민주당 때 미국 경제 최호황기를 부과했었죠. 지금은 다시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이 저가 임금 노동자만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수 부담이 가고 있을 텐데 한국은 뭐 좋을 데가 없죠. 국정화 때문에 북한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도움이 됐고 멕시코랑 미국이랑 윈닝 게임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그 부의 창출이 멕시코 국민 전체에 이어지는 게 많아서 문제가 됐고 자 이거는 뭐냐면 멕시코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멕시코 대통령의 궁에 가면은 여러분들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 들어본 적 있어요?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를 대표,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멕시코의 일대기를 대통령궁의 벽화로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멕시코 시티예요. 원래 멕시코 시티가 아스테카의 수도였어요. 아스테카의 수도 자리에 현재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가 들어섰고 원래는 멕시코 시티가 아스테카의 수도였던 호수였어요. 호수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 호수를 전염병이 되니까 전부 흙으로 막아가지고 호수는 다 없어졌습니다. 호수를 메워서 지금 멕시코 시티 건설한 거였고 스페인 사람들이 정용하기 전에는 호수에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었고요. 멕시코 역사하고 아스테카 다른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멕시코 수도고 중심인데 원래 이게 지금 멕시코 대통령 궁이에요. 멕시코의 국기. 멕시코의 집권당인 프리도 요 문양만 없이 똑같은 단계를 쓴다고 했죠. 멕시코 그 대통령 궁인데 원래 여기는 아스테카 신전 있던 곳이에요. 신전 있던 곳을 때려 부시고 대통령궁을 총독 관저에 세웠었고 지금은 대통령궁 만들고 있고요. 여기 뭐냐면 이 대통령궁 바로 이쪽 정면에 바라봤을 때 왼쪽이 그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법원이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가면 반드시 도시를 만들었는데 반드시 광장을 만들고 광장 앞에 대통령궁이나 지금 굉장히 총독관을 만들고 이쪽에는 성당, 이쪽에 오른쪽에는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리마를 가든 멕시코 시티를 가든 콜롬비아 보고타를 가든 대통령궁 마주보고 이쪽엔 법원, 이쪽엔 교회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보면 명동성당이죠. 자,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성당인데 이것도 아스테카 신전을 때려 부시고 그 위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기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호수가 있던 곳에 흙을 메워가지고 성당을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밑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성당이 조금씩 무너지고 건물 기반이 약해서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호수를 흙으로 물어놓는데 아직까지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건물 기반이 약해가지고 지진에도 쉽게 무너지고 그 건물이 흔들리고 좀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중심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성당 안에 이 금이 전부 금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금을 아스테카 마야의 금을 녹여가지고 전부 그 금을 칠했고요.
아스테카나 마야나 잉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게 없는 게 모든 서적은 다 불태워버렸고 모든 공예품은 다 녹여가지고 금칠하고 스펜을 갖고 가기 쉽게 공예품보다는 녹여서 갖고 가는 게 운반이 쉽죠.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선정하기 쉽게 전부 녹여서 갖고 갔기 때문에 아스테카나 마야나 잉카의 제품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콜롬비아나 아니면 이 페루를 가면은 황금 박물관들이 있어요. 거기 보여준 공예품은 잉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한 이후에, 물러난 이후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가지고 아스테카나 잉카나 마야 이전의 문명들이 만들었던 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되는 거고요. 사실 아스테카나 마야 잉카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운반을 시켜야 다 녹여가지고 데려갔고요. 이 예수는 뭐냐면 흑색이죠. 예수, 라틴 아메리카 메스티소를 상징하는 백인이 아닌 다른 색깔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옆에 보면은 대통령군 바로 옆에 70년대 후반에 이게 대통령군이 약하니까 대통령군 옆이려고 하다가 스페인 사람들 때려 부신 아스테카의 신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발견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아스테카 여러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테카인들 농사 짓는 거, 옥수수 바탕, 그리고 혁명 이후에 혁명 그리고 있는데 보세요. 카톨릭 혁명 어떻게 그렸어요? 굉장히 뚱뚱하게 그렸죠? 탐욕스럽게. 혁명의 주체들 다 백인들이죠. 전부 근엄하고 먼지, 차가워 보이는 영상들. 또 밑에 있대요. 메스티소나 이런 사람도 어때요? 일꾼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혁명이 주도가 되어 못 돼요. 절대 주도 못 되고 일을 하고 허리를 숙이고 허리 휘어지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모습을 그리고 있고 거대한 삼각구도 있죠. 대지주, 군부, 군인들, 군부의 삼각관계를 그리는 그런 알레는 대통령군에 붙어 있어요. 멕시코 혁명의 대통령군에 그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군인들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스페인 사람들하고 아스테카 군사들이 싸우는 거, 그리고 아스테카인들이 지니까 아스테카 마야 문명이 무너진 이후에 스페인 국가가 세워졌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멕시코 혁명 이후에 20년대 소비에트 혁명에 성공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공산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펼치고 경찰이 진압하는 거고, 이 모자 보이죠? 모택동 모자 같은 거. 공산주의 혁명. 멕시코 열풍이 불었었고, 자, 지금 또 영화 잠깐 볼 거예요. 유명사 봤으니까 심심했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프리다 칼로라고 이 벽화, 멕시코의 역사를 그린 디에고 리다라 이 사람이 화가고요. 그 화가의 부인이 프리다 칼로예요. 프리다 칼로가 여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상식이 너무 없네. 너무 취업할 때 아니면 기자 시험 볼 때나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 시험 문제 많이 나올 텐데 이번에 삼성 보니까 삼성 같은 데서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그림 설명하라 뭐 삼성 시험 보니 본다면서 그런 신경이 났다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일반적인 상식을 알고 있는 건데 요새는 보니까 이 상식이 점점 이제 유명한 작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하나고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자, 부인이고 이 사람도 이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화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진고 여성적인 무대를 그렸었는데 자 보세요. 신박하죠? 이게 아스테카의 피라미드 얘기예요. 아스테카의 신전 피라미드 지금 멕시코 가면 구경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달의 피라미드, 태양의 피라미드 두 개가 있거든요. 달과 태양을 상징하는데 멕시코를 비추는 멕시코 아까 막빌라도라 얘기했죠. 멕시코는 단순한 뭐예요? 미국의 도리공장으로 전락했고 이게 지금만이 아니라 멕시코 독립 이후에 20세기 내내 그래왔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에 의존적이고 미국의 도리공장에 불과하고 싼 임금을 제공하는 국가에 불과하고 척박하죠. 아스테카나 마야 같은 인디오 문명이 무너져서 모든 게 척박해진 토양에서 거기서 미국은 자신이 필요하는 것을 뽑아가는 모든 슈퍼케이죠. 그리고 그 위에 살아있는 게 나 메스티소 멕시코인이야.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데 뿌리는 척박한 토양, 인디오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몸은 미국 쪽인 거. 이런 문화에 공업화되는 멕시코 현상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의 멕시코인,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기 보모를 그린 건데 어릴 때 보모한 밑에서 실제로 나는 멕시코인이고 백인 같지만 실제로 내 뿌리는 어디예요? 인디오인 아스테카나 마야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품에서 길러진 정체성의 문제를
잘 키웠죠. 내가 그 내 뿌리, 인디오의 후회하는 그 뿌리를 인식할 때만이 이렇게 꽃을 피울 때 정체성이 꽃을 피우면서 꽃이 피어나고죠. 이 유모의 모습, 인디오의 젖을 먹지 않으면 꽃이 피어날 수 없어요. 내 정체성은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자 보세요. 이 영화 한국에 들어와서 히트 쳤던 영화인데 어딜 보니 앞에 반을 안 볼 거고 일부분만 볼 거예요. 멕시코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자, 잘 봤어요? PPT 잠깐 올려볼래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아까 그 이게 또 벽화 있죠? 이 벽화는 이 벽화는 아까 그 대통령부에 그리던 그림 봤었죠? 보면 되고 이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지금 잡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멕시코 국기에 들어가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올라왔던 피라미드, 태양의 피라미드, 다리 편을 상징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책 있죠. 책에 보면 멕시코 현대에 나온 게 어디 나와 있냐면, 223페이지부터 멕시코 주식회사 회사장 빈센테 폭스부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제 요 다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와요. 빈센테 폭스. 빈센테 폭스는 실패한 정권을 표명이 났고, 또 한 가지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지은 분이 굉장히 그 정치학을 전공했네요. 보통 그 라틴 아메리카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좌파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 책도 시각이 약간 좀 왼쪽부터 이 좌파적인 시각에서 쓰였다는 참고를 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